네, 오늘 강의에서는 지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생각법, 프레임워크들을 좀 소개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프로덕트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 프레임워크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표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아보시고 하다 보면은 흔히 접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강의에서는 최대한 그런 흔히 접하는 이야기들에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간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좀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발표 목차는 이렇고요. 지표에는 스펙트럼이 있다. 그리고 지표 설정은 사이언스이기도 하지만 아트이기도 하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프로덕트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 프레임워크.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트릭, 하이어라키, 인풋 지표와 아웃풋 지표, 이런 내용들을 다룰 텐데요.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 있어도 하나하나 차근씩 따라오시면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개념은 지표의 스펙트럼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표에서부터 추상적이고 간접적인 프록시 지표까지 다양한 스펙트럼 위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개념적인 얘기라서 뭔 소리지 싶으실 텐데,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세 가지 지표를 비교해 볼게요. 하나는 지난 7일 동안 회원가입한 유저 수라는 지표, 또 하나는 지난 7일 동안 신규로 활성화된 액티베이티드 된 유저라는 지표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지난 7일 동안 프로덕트에 인게이지 된 유저라는 지표가 있다고 해볼게요. 이 세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스펙트럼, 구체적인 혹은 추상적인 스펙트럼 위에 존재하게 되는데요. 일단 지난 7일 동안 회원가입한 유저라는 지표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회원가입이라는 거는 명확한 행동, 회원가입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이 회원 가입자 수를 측정할 때 어떤 가정이라는 게 들어갈 게 없겠죠. 그냥 회원 가입을 완료한 유저를 측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지난 7일 동안 신규로 활성화된 액티베이티드 된 유저라는 지표는 조금 더 추상적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지표를 정의할 땐 사용자가 활성화된 것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를 정의해야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어디까지 하면은 활성화된 것인지 프로덕트 팀 안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건데요. 어떤 팀원은 가입을 한 다음에 뭔가 계정 설정까지 마치면은 활성화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팀원은 주요 기능을 한 개를 한 번 이상 이용하면 활성화된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팀원은 프로덕트의 주요 기능을 몇 가지, 세 가지 이상 이용해야 활성화된 사용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활성화의 기준을 정하는 데는 단 하나의 정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팀 안에서 논의를 해가지고 그럴듯한 정의를 정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난 7일 동안 신규로 활성화된 액티베이티드 된 유저라는 지표는 아까 1번에 있는 지난 7일 동안 회원가입한 유저와 비교하면은 좀 더 가정이 들어가는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지표입니다. 유저가 이런 행동을 하면 활성화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라는 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지난 7일 동안 프로덕트에 인게이지 된 유저라는 지표는 조금 더 간접적인 지표입니다. 활성화,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사용자가 특정한 마일스톤에 도달했을 경우에 활성화된 것이다 라는 기준은 있는데, 인게이지먼트에 대해서는 좀 정의를 하기가 더 애매합니다. 어떤 팀원은 예를 들어 프로덕트를 10분 이상 이용했으면은, 지난 7일 동안 10분 이상 이용했으면은 인게이지 된 사용자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팀원은 주요 기능을 몇 회 이상은 이용해야만 인게이지 된 사용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지표는 아까 봤던 활성화된 사용자 지표보다 좀 더 팀의 가정이 들어가는 좀 더 간접적인 지표입니다. 여기서 가정이라는 거는 사용자가 이런 행동 패턴을 보였으면은 인게이지 된 것이다, 프로덕트를 열심히 이용하는 것이다 라는 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가정이 많이 들어가고 간접적인 추상적인 지표를 프록시 지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활성화된 사용자가 몇 명인지, 프로덕트를 열심히 이용하는 인게이지된 사용자가 몇 명인지인데, 사실 이거를 직접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체물 프록시를 지표로 설정해서 측정하는 건데요. 활성화를 직접 측정하지 못하니까 가입 후 주요 기능을 이용한 사용자를 측정하는 거고, 인게이지된 사용자라는 거를 직접 측정할 수 없으니까 프로덕트를 7일 동안 10분 이상 사용자면 인게이지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측정을 하는 거죠. 사실 지표를 설정할 때 회원 가입자 수처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표를 설정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회원 가입자 수,
뭐 구매 결제 플로우의 전환율, 매출 이런 건 그냥 측정하면 되는 거죠. 근데 설정하기 어려운 거는 간접적인 프록시 지표들, 팀의 가정이 들어가는 지표들이 설정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활성화된 사용자, 인게이지된 사용자 같은 지표를 설정할 때도 가정이 들어가고요. 뭐 프로덕트의 인게이지먼트 지표를 볼 때 어떤 팀들은 이제 파워 유저, 코어 유저, 캐주얼 유저 같은 식으로 인게이지먼트 수준에 따라서 유저를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유저 세그멘테이션에도 역시나 정답이 없습니다. 뭐 파워 유저를 정의한다고 할 때 상위 10%면 파워 유저라고 하면 될지, 뭐 상위 25%면 파워 유저라고 하면 될지, 아니면은 특정한 뭐 횟수를 넘겨야 파워 유저라고 할지, 뭐 일주일 중 7일 내내 이용해야 파워 유저라고 할지, 아니면 특정 기능을 뭐 여러 번 이용해야 파워 유저라고 할지, 이런 논의들을 팀 안에서 해야 되는 거죠. 여기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팀이 논의하고 가정을 하고 열심히 이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답이 없는 프록시 지표를 설정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접근해야 좋을까요? 조금 더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측정하고 싶은데 그걸 직접 측정할 수 없을 때 그 측정하고 싶은 것의 대체물로서 뭔가 지표를 설정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측정하고 싶은 대상을 앞으로는 더띵이라고 부르고 그 대상의 대체물을 프록시라고 부를게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 건강검진, 뭐 비만도를 측정하는 거에 예를 들어볼게요. 신체 검사를 해서 내 체중이 적정 수준인지 내가 어느 정도 비만한지 알고 싶다고 해볼게요. 여기서 내가 비만한 정도가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더띵입니다. 그런데 비만한 정도라는 게 측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눈으로 봐서 뭐 체격이 호리호리해 보이면 비만하지 않은 거고 눈으로 봐서 체격이 좀 커 보이면은 비만한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눈으로 보이는 체격, 눈짐작은 너무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은 몇 가지 비만도를 측정하는 방법들을 프록시를 발명해냅니다. 이런 방법들인데요. 체질량 지수라는 거는 몸무게를 이제 키의 제곱으로 나눈 값인데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질량 지수 BMI라는 거는 비만한 정도 더띵을 측정하기 위한 프록시 중 하나입니다. 근데 이 체질량 지수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스켈레톤 국가대표 선수로 유명한 이 윤성빈 선수가 키 178에 몸무게 90kg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BMI가 28.4로 나오는데 보통 BMI가 25 이상이면 비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근육질인 사람들은 체중이 많이 나가니까 비만이라고 나올 수 있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완벽하지 않은 프록시인 거죠. 네, 비만도를 측정하기 위한 또 다른 프록시로 이제 WHR, waist to hip ratio, 허리 둘레 대 엉덩이 둘레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허리 둘레를 엉덩이 둘레로 나눈 값이고 높으면 비만인데 여기에도 이제 몇 가지 문제가들이 있습니다. 뭐 측정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해석하기 어렵고 완벽하지 않은 비만도라는 더띵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프록시인데 완벽하지는 않은 프록시인 거죠. 이제 또 다른 이제 비만도를 측정하기 위한 프록시로는 생체 전기 저항 분석, 이제 일명 우리가 인바디라고 알고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나 비만도를 직접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체에 약한 전류를 흘려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오는 저항값을 측정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나 완벽한 프록시는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수분 때문에 저항값이 달라지는 걸 이용해서 이제 비만도를 측정하는 건데 만약에 사람이 뭐 질병이 걸리거나 탈수가 되거나 뭐 체중 감량이 되거나 하면은 이제 수분이 변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BMI, WHR, 인바디 같은 프록시들이 모두 다 나름의 부정확성, 나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다 모두 유용한 지표라는 점입니다. 이제 비만한 정도를 이제 측정할 수 없다고 완벽히 측정할 수 없다고 한탄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랑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런 BMI, 뭐 WHR, 인바디라는 지표를 측정하고 그걸 통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이제 비만도를 관리할 가능성이 높아질까요? 아무래도 좀 지표를 측정하고 개선하려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교훈은 우리가 원하는 것, 더띵을 완벽하게 측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가능한 한 이제 프록시 지표를 설정해서 가능한 프록시 지표를 측정하는 것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프로덕트에서 지표를 설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에서도 우리는 뭔가를 이제 직접 측정할 수 없을 때 프록시를 이용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서비스인 이제 스티비의 프로덕트 매니저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해볼게요. 스티비에 회원가입한 유저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제 스티비 프로덕트를 제대로 이용해보고 우리가 제공하는 핵심 가치,
뭔지 느낄 텐데 이제 핵심 가치를 느끼는 걸 아하 모먼트라고 하는데요. 근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프로덕트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핵심 가치가 뭔지 느끼지 못하고 이탈해 버릴 텐데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가입자 중 몇 퍼센트가 우리 프로덕트의 핵심 가치를 느끼고 있을까? 다른 말로 가입자 중 아하 모먼트를 경험하는 유저의 비율은 몇 퍼센트일까? 이런 걸 이제 알고 싶다고 해볼게요. 근데 사용자들이 프로덕트의 핵심 가치를 느끼고 아하 모먼트를 경험하는 거는 직접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우리 프로덕트의 핵심 가치를 느끼셨나요? 아하 모먼트를 경험하셨나요?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이럴 때 프로덕트 매니저는 더띵, 이 사용자들이 아하 모먼트를 경험했는지를 직접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프록시로서 지표를 만들어서 이제 측정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흘러가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뭐라도 측정을 해야 되니까 겉으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뭔가를 한번 지표로 삼아보자. 이제 그 다음에는 그럼 사용자가 하는 행동을 기준으로 하면은 측정을 할 수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면 우리 프로덕트의 핵심 가치를 느꼈다고 간주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스티비는 이런 제품인데 이제 스티비의 핵심은 이런 사용하기 쉬운 이메일 편집기다라고 이제 팀 내에선 얘기하는데요. 그러면 스티비의 핵심은 사용하기 쉬운 이메일 편집기니까 이 이메일 편집기에 진입해 보면은 우리 프로덕트의 핵심 가치를 느낄 수 있겠지라고 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사용자가 이메일 편집기에 진입했는지는 측정할 수가 있겠죠. 그냥 이메일 편집기 페이지를 조회한 거를 측정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이제 회원 가입한 사용자 중에서 이메일 편집기에 진입한 사용자의 비율을 가지고 아하 모먼트 경험 비율을 확인할 수 있겠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 회원 가입한 사용자 중 이메일 편집기에 진입한 사용자의 비율에 액티베이션 레이트라는 지표 이름을 붙이고 이제 원 윅 액티베이션 레이트 지표, 회원 가입 후 일주일 이내에 이메일 편집기에 진입하는 사용자의 비율을 측정하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럼 지금은 이 지표가 30%인데 앞으로는 지표를 40%, 50%로 높이기 위해 노력해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흐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표, 회원가입한 사용자 중 이메일 편집기에 진입한 사용자의 비율은 우리가 원하는 아하 모먼트를 측정하는 완벽한 지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이메일 편집기에 진입했다고 해서 반드시 아하 모먼트, 사용자가 와 하는 이런 경험을 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인데요. 뭐 어떤 사용자는 그냥 이것저것 눌러보다가 편집기에 진입하고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이탈할 수도 있고요. 이메일 편집기에 진입해서 이용을 해봤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거 너무 별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메일 편집기에 진입했다고 해서 아하 모먼트를 경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지 않은 지표인 거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렇게 완벽하지 못한 프록시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습니다. 프로덕트 팀이 원윅 액티베이션 레이트 지표에 집중하고 이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 본다고 해볼게요. 더 많은 사용자들이 이메일 편집기를 이용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을 쓰면서 이게 30%였던 지표가 40%를 지나서 60%, 70%까지 도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전에는 이메일 편집기를 이용해보지도 않고 이탈했을 사용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메일 편집기를 이용해 보게 되고 그러면 스티비 프로덕트가 괜찮구나, 좋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 늘어나게 될 거고 그럼 이제 다른 지표들, 리텐션 같은 지표들도 개선될 것이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실제로 그 유명한 페이스북의 아하 모먼트 지표 사례가 있는데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페이스북이 이제 그로스 팀을 만들어서 실험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신규 사용자 중에서 가입 후 10일 이내로 7명 이상의 친구를 맺는 사용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에 비해서 리텐션율이 훨씬 높다, 더 잘 유지된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 그로스 팀은 이 10일 내 7명의 친구 맺기라는 거를 이제 아하 모먼트 지표로 정의했고 이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해서 리텐션율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10일 이내로 7명의 친구를 맺는다라는 지표가 기술적으로, 통계적으로 완벽한 지표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는 자의적으로 설정한 지표였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통계적으로 완벽한 프록시 지표를 설정하는 게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통계적으로 완벽하진 않을 수 있어도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그런 더띵을 대략적으로도 반영하는 프록시 지표를 설정하고 이 지표를 중심으로 중요한 거는 팀이 한 점에 집중해서 개선하는 노력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과를 개선해냈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표를 정할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지표를 정의해서 시작한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서 고민을 해서 프록시 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팀이 전력 질주하고 그러면 이제 시작하는 데는 충분하다고 또 남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프록시 지표가 처음에 완벽하지 않아도 점점 우리 제품, 우리 데이터, 우리 사용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면서 더 나은 프록시 지표를 만들어내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표 설정은 100% 이런 확실한 진리를 탐구하는 과학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통계적인 기법을 이용해야겠지만 중요한 거는 지표를 설정하는 거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는 거고요. 지표가 어느 정도 엄밀함이 떨어지더라도 사업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 지표는 유용한 지표입니다. 반대로 지표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엄밀하게 설정되더라도 사업 성과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지표는 무용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표를 엄밀하게 설정하는 그런 기술, 뭔가 통계적인 방법론 이런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팀을 한 군데에 집중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는 이제 팀 구성원들이 그 지표에 대해서 납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스토리텔링, 그리고 팀 구성원들이 모두 이 지표에 집중해서 개선을 실행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과 리더십, 이런 역량들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이언스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아트의 영역이죠.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이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해보면 지표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표에서부터 간접적인 프록시 지표까지 여러 스펙트럼 위에 존재하고요. 그래서 지난 7일 회원가입자 같은 거는 그냥 측정해야만 되는 구체적인 지표인 거고, 근데 지난 7일 동안 신규 활성화된 유저라든지 지난 7일 동안 인게이지된 유저 같은 거는 이제 직접 측정할 수 없어서 다른 간접적인 프록시로 측정해야 되는 추상적인 지표입니다. 그리고 프록시 지표는 우리가 완벽할 필요가 없고 일단 지금 가능한 수준에서 정의해서 팀이 거기에 집중해서 성과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요거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내용은 모든 종류의 프로덕트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 설정 프레임워크입니다. 사실 그 전에 프로덕트에 따라서 측정해야 되는 지표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 넷플릭스나 유튜브, 스포티파이 같이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감상하는 서비스라고 하면은 컨텐츠 감상 시간, 즉 사용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영상이나 음악을 감상하는가 같은 지표가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유저들이 컨텐츠를 오래 감상할수록 광고 수익도 더 많이 낼 수 있고, 그리고 또 유저 리텐션 등에 좋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뭐 우버 같이 공급자, 택시 운전자와 수요자, 택시 탈 사람을 매치시키는 서비스라고 하면은 사용자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앱을 이용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이 택시를 부르는 사람들의 요청 중에서 몇 퍼센트가 실제로 매칭이 완료돼서 운행까지 이어졌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프로덕트가 가치를 제공하는 방식이 다르면은 측정하는 지표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프로덕트에 맞는 지표를 설정하려면 뭐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 프로덕트와 사업에 대한 깊은 고민과 이해가 필요해요. 우리 프로덕트, 우리 비즈니스의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는 뭐 사용자들이 오랫동안 이용하게 만드는 서비스인지, 아니면 사용자들의 수요를 빠르게 매칭시켜주는 서비스인지, 이런 본질을 고민하고, 그래서 우리 프로덕트가 어떻게 하면은 잘 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고민하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끝까지 지표를 설정할 때 이런 깊은 고민을 하려면 너무 힘듭니다. 이런 고민의 시간은 값지긴 하지만 에너지 소모가 크죠. 마치 이제 모든 옷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맞춤 옷으로 제작하는 것처럼 비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 사이즈로 시중에 나와 있는 기성복을 입듯이 이 시중에 있는 프레임워크, 우리 프로덕트에도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적용해서 지표를 설정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프로덕트의 종류에 상관없이 거의 모든 프로덕트에 적용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5가지 렌즈입니다. 애퀴지션, 획득, 액티베이션, 활성화, 인게이지먼트, 그리고 리텐션, 모니타이제이션, 수익화라는 렌즈를 가지고 프로덕트를 지표를 정하는 건데요. 이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리고 어떤 지표들을 설정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모든 프로덕트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면 액퀴지션, 유저를 획득해야 되고 이렇게 획득한 유저를 액티베이션,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리고 이들이 이제 제품에 인게이지 하면서 프로덕트에서 가치를 얻어가게 해야 되고 그를 통해 이제 이 유저들을 리텐션, 유지시켜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서 이제 머니타이제이션, 수익화를 해야 됩니다. 네, 액퀴지션, 액티베이션, 인게이지먼트, 리텐션, 머니타이제이션 이것들 중 하나라도 빠지면 프로덕트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 5가지 영역에서 프로덕트의 상태를 지표를 이용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5가지 영역에서 각각 중요하게 보면 되는 지표가 뭔지 알면은 여러분이 어떤 프로덕트, 어떤 종류의 프로덕트를 맡아서 일하든 그에 필요한 지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5가지 영역에서 각각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아야 되는지, 그래서 어떤 지표를 봐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액퀴지션, 획득 관련 지표입니다. 액퀴지션에서는 크게 두 가지 질문이라고 오타가 났네요. 크게 2가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충분히 많은 신규 유저, 고객을 획득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이 신규 유저, 고객을 획득할 때 비용 효율적으로 코스트 이피션트하게 획득하고 있는가? 이 2가지 질문인데요. 일단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네, 우리는 유저, 고객을 충분히 획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런 지표들을 봅니다. 뭐 다들 아실 만한 지표들이죠. 하나는 이제 획득한 유저, 고객 수인데요. B2C 사업의 경우에는 유저들일 거고 B2B의 경우에는 뭐 회사 고객일 텐데 뭐 이런 것들이죠. 이번 주에는 1000명의 유저가 신규 가입했다. 이번 주에는 30개 회사 90명의 유저를 신규 획득했다. 이런 식의 지표를 일단 하나 볼 수 있고 또 이렇게 절대값도 중요하지만 이 절대값이 지난 기간 대비 얼마나 증감했는지 이것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 신규 가입 유저는 1100명으로 전주 대비 뭐 10% 증가했다. 혹은 뭐 10% 감소했다. 이런 지표들을 이제 액퀴지션에서 측정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다들 잘 아실 만한 지표니까 길게 설명하진 않고 넘어갈게요. 이제 2번째로 중요한 게 우리가 신규 유저 고객을 비용 효율적으로 획득하고 있는가인데 이 지표들은 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객 획득 단계에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 중 하나가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비용을 너무 많이 써서 고객을 획득하면은 당연히 손해를 봅니다. 우리가 버는 돈이 있는데 버는 돈이 쓰는 돈보다 많으면 그래서 획득한 고객이 발생시키는 매출과 이익보다 고객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크면은 사업을 지속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고객 한 명당 발생하는 수익이 3만 원인데 고객 한 명을 획득하는데 5만 원을 쓰면은 우리가 고객을 획득할 때마다 2만 원씩 손해를 봅니다. 이러면 안 되겠죠.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비용을 너무 적게 써도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객 획득에 비용을 지출할 여력, 그래서 성장할 여력이 충분한데 돈을 너무 아끼면은 성장 속도가 늦춰지게 되겠죠. 그래서 돈을 쓸 때 써야 되는데 너무 아끼면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 획득에 너무 돈을 많이 쓰거나 혹은 적게 쓰지 않으려면 그래서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은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객 획득 비용, 영어로는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 줄여서 뭐 CAC 혹은 CAC이라고 부르는 지표이고 2번째 지표는 고객 생애 가치,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라고 부르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이제 줄여서 어떤 분들은 CLV, 어떤 분들은 CLTV, 어떤 분들은 LTV라고 부르는데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3번째 가장 중요한 게 어쩌면은 이 투자 회수 기간, 페이백 피리어드라는 지표인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고객 획득 비용 CAC입니다. 고객 획득 비용 CAC라는 거는 고객 한 명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회사가 우리가 페이스북 광고에 1000만 원을 투입했고 페이스북 광고를 통해서 고객 10,000명을 획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페이스북 광고로 고객 한 명을 획득하는데 1000원을 쓴 거죠. 10,000명, 네, 1000만 원으로 10,000명을 획득한 거니까. 그럼 이 회사의 페이스북 광고 CAC는 1000원입니다. 네, 근데 이 CAC를 지표를 계산할 때 주의할 점은 채널별로 CAC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한 달 동안 고객 획득 비용을 총 1억 원 지출했고 한 달 동안 이제 가입한 유저 수가 1만 명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저 한 명을 가입시키는데 지출한 금액이 평균적으로 10,000원이니까 CAC가 10,000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렇게만 계산하면은 이제 중요한 사실을 놓칠 수 있는데요.
바로 CAC가 채널에 따라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1억 원 지출에 1만 명 가입 내역이 다음과 같이 나눠진다고 해볼게요. 페이스북 광고에는 6천만 원을 써서 2천 명이 가입했고, 그리고 구글 광고에는 4천만 원을 써서 2천 명이 가입했고, 그리고 나머지 6천 명은 이제 광고 없이 지출한 금액 없이 자연 유입으로 가입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페이스북 광고로 한 사람을 가입시키는 데는 3만 원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페이스북 광고의 CAC는 6천만 원 나누기 2천 명에서 3만 원이고요. 구글 광고의 경우에는 한 사람을 가입시키는데 2만 원이 들었고요. 그리고 자연 유입의 경우에는 CAC가 0원이죠.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CAC가 만 원이다 라는 거랑 페이스북 광고의 CAC는 3만 원이고 구글 광고의 CAC는 2만 원이다 라는 거랑은 전혀 다른 그림이 되겠죠. 근데 만약 이 경우에 우리가 고객 한 명당 수익이 2만 원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처럼 그냥 평균 CAC가 만 원이라고 했을 때는 수익이 2만 원이고 비용이 만 원이니까 수익 대비 비용을 봤을 때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수익이 더 많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채널별로 CAC를 나눠보면은 구글 광고의 경우에 CAC가 2만 원이니까 구글 광고는 이제 수익과 비용이 똑같아지고 그래서 이익이 나지 않는 채널이 되는 거고, 페이스북 광고는 오히려 손해가 나는 채널이 되는 거죠. 비용이 3만 원인데 수익이 2만 원이니까요. 그래서 채널별로 쪼개서 보지 않으면은 이런 문제를 파악할 수 없고요. 그래서 반드시 CAC를 볼 때는 반드시 채널별로 CAC를 나눠서 지표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처럼 채널에 따른 CAC를 나눠서 계산하지 않고 전체 평균으로 계산한 거를 이 섞였다는 뜻의 블렌드라는 말을 써서 블렌디드 CA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CAC를 계산할 때는 블렌디드 CAC가 아니라 채널별 CAC를 계산해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CAC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네, 두 번째 지표는 이제 고객 생애 가치,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지표라는 거에 관심을 갖고 공부해 보셨으면은 이 고객 생애 가치, 커스터머 라이프타임 밸류라는 지표를 분명히 접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도 한번 좀 설명해 드리면, 고객 생애 가치라는 거는 고객 한 명이 일생 동안 우리 회사에 안겨주는 이익의 총합을 뜻합니다. 이때는 이제 매출에서 변동비를 제외한 공헌이익, 컨트리뷰션 마진이라는 거를 이 고객 생애 가치 계산에 사용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변동 비용이라는 거는 고객 획득 이후에 들어가는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고객 지원 비용 같이 고객 한 명 한 명에 들어가는 그런 비용을 뜻합니다. 네,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 A가 첫 번째 달에 고객 A를 획득했는데 이제 첫째 달에 우리 서비스에 2,000원을 지출했고 이 고객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6,00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공헌이익은 2만 원 빼기 6,000원에서 14,000원이고요. 둘째 달에는 이 고객이 낸 매출이 3만 원, 유지 비용이 9,000원이었다라고 하면은 공헌이익은 2만 1,000원이 되고, 셋째 달에 매출 2만 원, 유지 비용이 5,000원 들었으면은 공헌이익은 15,000원이고요. 그리고 이제 고객 A가 셋째 달 이후에 이탈해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고객 A의 LTV 생애 가치는 14,000원 더하기 21,000원 더하기 15,000원에서 5만 원이 됩니다. 네, 이론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모든 고객의 LTV를 계산할 수 있고, 또 고객 한 명의 LTV, 고객당 LTV 평균치를 또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CAC와 LTV 개념을 소개했으니까 이제 중요한 명제 하나를 소개할게요. CAC는 반드시 LTV보다 낮아야 된다 라는 건데요. 만약 CAC 획득 비용이 LTV 생애 가치보다 높다면은 고객 획득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는 뜻이고, 이런 사업은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볼게요. 아까 사례에서 고객 A의 LTV는 5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고객을 데려오기 위해 지출한 광고비가 8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CAC가 8만 원이면은, 그러면 이 고객을 획득하는데 8만 원을 지출했는데 벌어들인 돈은 5만 원밖에 되지 않으니까 3만 원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네, 규모를 좀 더 키워서 생각해 보면은 위와 같은 고객이 이제 1,000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광고비 8천만 원을 써서 실제로 회사가 벌어들인 돈은 5천만 원이니까 3천만 원만큼 손해를 본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사업이 지속 가능하지 않겠죠. 그러므로 항상 CAC 고객 획득 비용은 LTV보다 낮아야 되고, LTV 생애 가치는 CAC보다 높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LTV가 CAC보다 3배 또는 4배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LTV to CAC ratio라고 이걸 부르는데,
이 지표가 3이나 4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야 이익이 남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근데 LTV 개념을 실제로 활용하는 데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LTV를 공부하다 보면은 뭐 CLV는 이제 이탈률 나누기 1 곱하기 매출 뭐 이런 수식으로 고객 생애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는 자료를 접하시게 될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고객 한 명이 평균적으로 월 10,000원의 공원 이익을 안겨주고 고객의 월 이탈률이 5%라고 하면은 고객의 생애 가치는 1 나누기 0.05 곱하기 10,000원은 20만 원. 뭐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게 산술적으로는 맞는 식인데 실제로 이 수식을 사용해서 고객 생애 가치를 제대로 계산하는 거는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스타트업에서는 더더욱 저는 이런 수식이 쓸모가 없다고 단언하는데요. 네, 앞에서 제가 이론적으로는 고객의 라이프타임 밸류를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스타트업이 라이프타임 밸류를 제대로 계산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의 업력이 짧으면은 고객의 라이프타임이 얼마나 긴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스타트업은 사업 모델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고객으로 얻을 수 있는 가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하나하나 말씀드리면은 일단 고객 생애의 가치, 라이프타임 밸류라는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라이프타임 밸류를 계산하려면은 일단 고객의 평균적인 생애 주기가 몇 달인지 혹은 몇 년인지 파악해야 됩니다. 근데 운영을 시작한 지 뭐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은 스타트업의 경우에는 고객의 생애 주기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의 실제 라이프타임이 3년인데 아직 설립된 지 2년 된 스타트업이다라고 하면은 아직 이 스타트업은 고객의 라이프타임이 얼마나 긴지 알 수가 없겠죠. 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스타트업은 사업 모델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고객으로부터 미래에 얻을 가치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사업 모델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고객 한 명으로부터 얻는 이익도 달라지는데요. 뭐 예를 들어 가격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가격 정책이 변경되면 그에 반응해서 이제 고객 행동도 바뀌고요. 그러면은 재결제율, 이탈률 같은 지표가 변화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또 고객 한 명당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달라지고요. 근데 이런 수익이 얼마나 달라질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예측해서 맞추는 거는 정말 어려운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스타트업은 가격 정책 변경뿐 아니라 사업 모델 자체를 아예 피벗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러면 고객으로부터 우리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얼마만큼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지 예상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네, 그래서 아까 또 CAC가 LTV보다 낮아야 된다. 비용이 수익보다 낮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이제 스타트업이 라이프타임 밸류를 계산할 수 없으면은 CAC의 상한선을 정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럴 때 LTV 라이프타임 밸류 대신 다음에 소개드리는 페이백 피리어드 투자 회수 기간 개념을 활용하시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지표는 페이백 피리어드 투자 회수 기간입니다. 네, 페이백 피리어드에서 페이백이란 단어는 자금을 회수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페이백 피리어드는 뭔가 비용을 투입했을 때 그 비용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이게 여러 맥락에서 쓰일 수 있는 용어인데 페이백 피리어드라는 게 오늘 얘기하는 이제 액퀴지션 고객 획득 맥락에서는 고객 획득에 지출하는 금액 CAC를 회수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가리키는 지표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고객 한 명을 획득하는데 들인 비용 CAC가 1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10만 원을 투입했으면 우리는 고객으로부터 돈을 벌어서 그 비용을 회수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공원이익 개념을 소개해드렸는데 CAC가 10만 원이면 10만 원만큼의 공원이익이 발생해야 우리가 이 CAC를 다 회수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비용 회수에 걸리는 시간이 이렇다고 해볼게요. 첫째 달에는 3만 원, 둘째 달에는 2만 원, 뭐 셋째 달에는 3만 원, 넷째 달에는 2만 원 이렇게 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이제 회수한다면은 이 CAC 10만 원을 회수하는데 총 4개월이 걸리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페이백 피리어드가 4개월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고객 생애 주기가 만약에 4개월보다 더 길다고 하면은 이 4개월 이후에 고객으로부터 벌어들인 돈은 모두 우리 회사의 이익으로 남게 됩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업에서는 라이프타임 밸류 대신에 페이백 피리어드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라이프타임 밸류는 고객의 라이프타임을 알 만큼 오래 이제 업력이 되어야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업력이 짧은 스타트업은 계산하기 어려운 데 비해서 페이백 피리어드는 고객의 라이프타임을 몰라도
그냥 CAC를 회수하는 데까지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만 보면 되니까 스타트업에서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타트업이 라이프타임 밸류 대신 페이백 피리어드 지표를 활용해야 되는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스타트업은 이제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는 현금을 넉넉히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는 점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아무리 라이프타임 밸류가 높다고 해도 고객 획득에 비용을 많이 지출하다 보면은 기업의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는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고객 획득 비용, 뭐 광고비 같은 거는 한 방에 지출되는데 고객 생애 가치, 라이프타임 밸류는 뭐 1년, 2년, 3년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실현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현금 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뭐 가령 이제 이번 달에 이 1억 원을 모두 고객 획득에 투입하면은 라이프타임 밸류가 3억 원을 나올 수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LTV가 CAC의 3배이니까 비용 효율로만 보면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라이프타임 밸류 3억 원이 실현되는데 시간이 3년 필요하다면 어떨까요? 이번 달에 고객 획득에만 1억 원을 지출해서 이제 현금은 바닥났는데 벌어들인 돈이 만약에 뭐 이제 한 달에 1,000만 원 남짓이면은 금방 이제 현금이 바닥나게 되겠죠. 이 사업에 대한 격언 중에 현금이 왕이다, 캐시 이즈 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금이 있어야 직원들 월급도 줄 수 있고 임대료도 낼 수 있고 뭐 등등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미래에 기대되는 수익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현금이 바닥나면은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이 풍족하지 않은 기업은 LTV만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보유한 현금이 얼마인지, 그리고 고객 획득에 비용, CAC를 지출했을 때 회수하는 데는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페이백 피리어드를 항상 지표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페이백 피리어드는 몇 달 정도면 좋은 걸까요? 여기에 완벽한 답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페이백 피리어드라는 개념 자체가 현금 흐름에 이제 제약이 있는 회사들의 유용한 개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페이백 피리어드가 몇 달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 역시 회사가 처해 있는 현금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현금이 풍족하면은 페이백 피리어드가 다소 길고 그래서 CAC 획득 비용을 회수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뭐 큰 타격을 받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현금이 부족해서 좀 쪼들리는 회사라면은 페이백 피리어드가 짧더라도 CAC를 회수하는 동안 버틸 만한 현금이 없으면은 사업 운영에 타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현금이 모자라면 페이백 피리어드가 짧을수록 좋습니다. 네, 다만 이제 이런 대략적인 벤치마크는 참고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이 자료는 이제 미국의 레니 라치스키라는 분이 취업해서 정리한 자료인데 이걸 보면 이제 가장 왼쪽 열 B2C 사업에서는 페이백 피리어드가 12개월 정도면 그럭저럭 괜찮고 6개월이면 굿, 좋은 수치이고 1개월이면 아주 좋은 수치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열 중소기업 SMB를 대상으로 하는 B2B 사업에서는 페이백 피리어드가 18개월 정도면 그냥 그럭저럭 오케이, 12개월이면 굿, 6개월이면 그레이트, 아주 좋은 수치라고 하고요. 가장 오른쪽 열 이제 B2B 엔터프라이즈 좀 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서는 페이백 피리어드가 24개월 정도면 오케이고 18개월이면 굿, 12개월이면 그레이트라고 하네요. 이런 수치는 그냥 대략적으로 벤치마크 삼아 참고만 해보시면 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가 페이백 피리어드가 점점 개선되는지 아니면 악화되는지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고객 획득 비용을 빠르게 회수하게 되는지 아니면 고객 획득 비용을 회수하는데 점점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 추세를 보는 건데요. 요 표를 읽는 방법을 한번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 네. 2월에 이제 획득한 고객에 대한 비용과 매출인데 일단 2월에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 CAC는 6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이들로 인해서 일어난 공원 이익이 얼마인가를 이제 옆에 이렇게 쭉 보는 건데 첫째 달 먼스 1에는 그러니까 2월에 획득한 고객의 첫째 달이면 2월이겠죠. 먼스 1에는 1,200달러. 먼스 2에는 이 누적인데 누적으로 16,200달러 공원 이익이 발생하고 세 번째 달까지는 22,225달러 등등등 공원 이익이 발생해서 아홉 번째 달에 58,900달러 누적 공원 이익이 발생하고 이제 아홉 번째 달에서 열 번째 달로 갈 때 이 고객 획득 비용 6만 원을 이제 회수하는, 그래서 이 고객 페이백 피리어드가 한 9개월 정도 된다라는 이런 표고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첫 달까지의 누적 공원 이익이
얘기였고요. 네, 그래서 먼스 9까지 누적 공원 이익이 58,900달러라서 이제 페이백 피리어드가 한 9개월 정도인 그런 지표이고, 근데 보시면은 이 표의 경우에는 이 오렌지색으로 색칠된 부분, 요게 페이백 피리어드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 페이백 피리어드가 점점 9달에서 8달, 7달, 6달, 5달로 짧아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페이백 피리어드가 짧아진다는 거는 이 지표가 개선됐다는 걸 뜻하겠죠. 금방 회수한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 CAC가 여기 보시면 6만 달러에서 6만 5천 달러 정도로 거의 일정한데 페이백 피리어드가 단축됐다는 거는 이렇게 획득한 고객들로부터 우리가 효과적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더 하면서 수익을 개선하고, 수익 모델을 개선하고, 가격 모델을 개선하고, 이런 노력을 해서 개선이 됐다는 뜻이겠죠. 근데 반대로 이런 표라고 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페이백 피리어드가 길어지는, 악화되는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고객을 획득하는데 투입한 비용을 회수하는데 점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이제 CAC를 회수하는데 점점 페이백 피리어드가 길어지게 되면은 이 고객 획득 비용을 낮추는 애퀴지션을 획득을 효율화할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수익을 개선해 가지고 페이백 피리어드를 앞당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표를 페이백 피리어드 지표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획득, 애퀴지션에서 우리가 돈을 너무 많이 쓰거나 혹은 너무 적게 쓰지 않으려면 꼭 알아야 되는 지표들, 그래서 CAC, LTV, 그리고 페이백 피리어드 개념을 지표를 배워봤고요. 이 지표들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프로덕트에서 일을 하든 꼭 측정해야 되는 지표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액티베이션, 활성화 관련 지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액티베이션 관련 지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액티베이션이 뭔지 이해하는 게 필요하겠죠. 액티베이션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액티베이션이란 신규 획득한 사용자들이 프로덕트의 핵심 가치, 코어 밸류를 경험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게 요즘 가장 많이 쓰이는 액티베이션의 정의고요. 몇 가지 제품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면은, 줌에서는 신규 유저들이 줌을 이용해서 화상회의를 하는 것을 습관화했을 때 액티베이트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에서는 신규 사용자들이 넷플릭스에서 컨텐츠를 시청하는 습관을 형성했을 때 액티베이트 되었다라고 할 수 있을 거고요. 배달의 민족 같은 앱에서는 신규 사용자들이 배민에서 배달을 시키는 거를 습관화했을 때 액티베이트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용을 해야지 습관화라고 해야 되는지는 좀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핵심 가치, 또 하나는 습관입니다. 흔히 활성 사용자, 액티브 유저 지표를 얘기할 때 그냥 서비스에 접속한 사용자 아니면 로그인한 사용자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곤 하죠. 그래서 사용자가 가입을 하거나 로그인을 하거나 프로덕트를 조금이라도 이용하기 시작하면 활성화되었다, 액티베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하곤 합니다. 네, 실제로 제가 예전에 일했던 스타트업에서도 활성화를 이렇게 정의하고는 무작정 그냥 접속자 수를 늘리는 푸시 메시지 보내는 마케팅에 치중했던 곳이 있는데요. 접속한 사용자들이 프로덕트에서 가치를 얻어갔는지는 트래킹하지 않고 그냥 접속자 수가 늘어났다라는 것만 가지고 되게 좋아하기도 했고요. 네, 이러면 안 됩니다. 근데 원래 액티베이션은 신규 사용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의 핵심 가치를 경험하고 습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냥 가입하고 이용만 하는 게 아니라 제품에서 가치를 얻어가는 게 핵심이죠. 유저들이 제품에서 가치를 가져가야 이후에 리텐션도 되고 결제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추천도 하고 하니까요. 그래서 액티베이션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저 입장에서 우리 제품의 핵심 가치가 뭔지 파악하고 정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액티베이션에 신경 써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요거는 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사용자들이 알아서 척척척 스스로 액티베이트 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신규 획득한 사용자들이 알아서 저절로 프로덕트의 가치를 경험하고 프로덕트를 습관적으로 사용하면 너무 좋겠지만, 이런 신규 사용자 중 상당수는 정말 이 제품이 나에게 맞는 제품인지 긴가민가하고 이 제품을 사용하면 나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 제품을 사용하는 수고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높지 않고 또 이 제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지식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신규 획득한 사용자들이 제품 사용을 습관화하도록 촘촘히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제품의 핵심 가치를 경험하지 못하고 확신이 별로 없는 사용자들을
제품을 펜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초기 사용자 경험을 설계해야 되는 거죠. 네, 액티베이션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액티베이션이 리텐션에 영향을 끼치는 가장 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리텐션에는 이제 크게 세 가지 인풋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레서렉션, 이탈한 사용자들이 다시 돌아오는 것, 그리고 인게이지먼트, 사용자들이 계속해서 제품을 인게이지해서 이용하는 것, 그리고 액티베이션이 있는데 이 액티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인게이지먼트나 레서렉션과 다르게 모든 신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레서렉션은 이미 이탈한 사용자들, 전체 사용자들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인게이지먼트는 이미 어느 정도 액티베이트 된 다음에 이후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액티베이션은 모든 신규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리텐션에 이제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액티베이션을 개선하면은 초반에 많은 사용자들이 핵심 가치를 습관화하고, 그래서 보시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액티베이션을 개선하기 전에는 이렇게 쭉쭉쭉 사용자 수가 떨어지게 되는데, 리텐션이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액티베이션을 만약에 초반에 개선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리텐션 커브 자체가 크게 올라가는 이런 효과를 가져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액티베이션 관련해서 지표를 얘기할 때 좀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단계, 셋업 모먼트, 아하 모먼트, 헤비 모먼트인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이 이제 그로스에 관심 있고 지표에 관심 있으시면은 아마 아하 모먼트라는 용어, 이 페이스북의 사례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뭐 페이스북에서 각종 실험과 측정을 해보니까 신규 사용자가 10일 내에 친구 7명과 연결되고 나면 떠나지 않고 남는다라고 했다는 얘기인데요. 이 경우 이제 10일 내에 7명의 친구와 연결되는 것이 신규 사용자의 리텐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이고, 다시 말해서 10일 내에 7명의 친구와 연결되는 순간이 신규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의 가치를 경험하는 순간 아하 모먼트다라는 얘기죠. 이런 아하 모먼트를 만드는 것이 액티베이션에서 가장 집중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오래된 얘기고 요즘은 액티베이션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액티베이션이 사용자들이 제품의 핵심 가치를 경험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단계까지 갈 때까지 사용자들이 크게 세 번의 순간, 세 번의 모먼트를 경험한다고 해요. 각각 이제 셋업 모먼트, 아하 모먼트, 헤빗 모먼트인데 한번 하나하나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세 번째 단계인 헤빗 모먼트부터 설명드릴게요. 헤빗 모먼트라는 거는 사용자가 제품의 핵심 가치를 이용하는 습관을 들인 순간을 가리킵니다. 액티베이션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죠. 앞에서 액티베이션은 사용자들이 제품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라고 말했으니까 헤빗 모먼트를 경험했다는 것은 바로 액티베이션이 완료되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헤빗 모먼트를 경험한 사용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의 차이는 헤빗 모먼트를 경험한 사용자들의 장기 리텐션이 높다는 겁니다. 헤빗 모먼트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후에 리텐션이 되지 않고 떠날 확률이 높지만, 헤빗 모먼트를 경험한 사용자들은 이후에도 계속 장기적으로 제품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은, 리텐션이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그래서 헤빗 모먼트를 정량적으로 지표로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는 실제 수치는 아니고 제가 이제 설명을 위해서 만들어낸 가상의 예시인데, 예를 들어 줌 같은 경우에는 신규 유저가 첫 28일 내에 화상회의를 4번 개최하면 이건 충분히 습관화된 거다 라고 하면서 헤빗 모먼트라고 정의할 수 있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신규 유저가 첫 14일 이내에 영상 콘텐츠를 5번 이상 시청했다 라면 이건 충분히 습관화한 거다 라고 헤빗 모먼트라고 정의할 수 있고요. 배달의 민족은 신규 유저가 첫 28일 동안 배달 주문을 3회 이상 완료했을 때를 헤빗 모먼트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 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프록시 지표에 해당하는 거죠. 팀의 가정이 들어가는 지표들인데, 물론 이 헤빗 모먼트를 정의할 때 그냥 감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장기 리텐션과의 상관관계 등을 이제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정의했는데요. 근데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지까지 강의하려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제 이번 강의에선 다루지 않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헤빗 모먼트에 가려면 사용자들이 제품 사용을 습관화하려면은 먼저 제품의 핵심 가치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하 모먼트라는 거는 사용자가 처음으로 프로덕트의 핵심 가치를 경험하는 순간을 뜻하는데요. 사용자 입장에서 이 제품이 나한테 이런 가치, 효용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는 순간이죠. 그래서 아하 모먼트를 경험한 사용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에 비해서 헤빗 모먼트를 경험할 확률이 더 높고 장기 리텐션이 더 높습니다. 네, 아하 모먼트를 또 지표로서
측정하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가상의 예시인데요. 줌 같은 경우 신규 유저가 이제 첫 7일 이내에 화상회의를 개최하면은 이거는 핵심 가치, 화상회의라는 핵심 가치를 경험한 거다라고 해서 아하 모먼트라고 정의할 수 있고, 넷플릭스는 신규 유저가 뭐 첫 3일 이내에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면은 아하 모먼트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배달의 민족은 뭐 예를 들어서 신규 유저가 첫 7일 이내에 배달 주문을 완료하고 별 5개의 리뷰를 작성했을 때 이거는 이 사람이 이 서비스에 만족한 거다라고 해서 아하 모먼트를 경험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이것도 역시 그냥 감으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헤비 모먼트와의 상관관계, 그리고 장기 리텐션과의 상관관계 등을 정량적으로 분석해서 정의합니다. 네, 근데 이런 기준에서 보면은 아까 앞에서 소개했던 페이스북이 10일 내에 7명 친구 추가하는 거, 이거는 아하 모먼트라고 부르기엔 조금 애매합니다. 왜냐면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에서 가치를 경험하는 순간은 뭐 재미있는 좋은 컨텐츠로 가득 찬 피드를 봤을 때지 친구를 추가했을 때가 아니니까요. 근데 분명히 10일 이내에 친구 7명 추가는 사용자가 페이스북에서 가치를 경험하기 위해 거쳐야 되는 준비 단계는 맞습니다. 친구가 없으면 컨텐츠 피드도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이제 셋업 모먼트입니다. 셋업 모먼트라는 거는 사용자가 제품의 핵심 가치를 경험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순간인데요. 다시 말하면 셋업 모먼트는 아하 모먼트를 위해서 사용자가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스북 사례를 갖고 생각해보면은 사용자가 페이스북의 핵심 가치를 경험하는 순간, 즉 아하 모먼트는 재미있는 컨텐츠로 가득 찬 피드를 봤을 때일 겁니다. 근데 이 사용자가 이런 아하 모먼트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친구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만약 첫 10일 내에 친구를 7명 추가한 사용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에 비해서 아하 모먼트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라고 하면은 이 10일 내에 7명 친구 추가라는 게 셋업 모먼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액티베이션에 관련된 세 가지 모먼트, 셋업 모먼트, 아하 모먼트, 헤비 모먼트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네, 액티베이션 관련해서 지표를 설정할 때도 이 세 가지 모먼트를 기준으로 지표를 설정하시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제 신규 획득한 유저, 고객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셋업, 아하, 헤비 모먼트를 경험하는가입니다. 그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세 가지 지표를 설정할 수 있겠죠. 셋업 모먼트는 가입 후 신규 유저가 n일 내로 셋업 모먼트를 경험하는 그런 전환율, 비율이라는 지표를 정의할 수 있고, 예를 들어 페이스북은 신규 가입 후 10일 내에 7명의 친구를 추가하는 비율, 네, 이런 지표를 정의할 수 있고요. 아하 모먼트는 마찬가지로 신규 유저가 n일 내로 아하 모먼트를 경험하는 비율,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신규 유저가 첫 3일 내로 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비율, 이런 식으로 지표를 정의할 수 있고요. 헤비 모먼트는 신규 유저가 뭐 n주 혹은 n일 이내로 헤비 모먼트를 경험하는 비율, 예를 들면 줌 같은 경우 신규 유저가 첫 28일 내에 화상회의를 4번 개최하는 비율, 전환율, 이런 식으로 액티베이션 지표들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인게이지먼트 관련 지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게이지먼트란 사용자들이 프로덕트에 관심을 갖고 이용하고 관계를 맺는 것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그냥 프로덕트를 이용하는 것이 인게이지먼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게이지먼트 측면에서는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지표를 설정하는 게 필요한데요. 하나는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프로덕트를 이용하는지, 또 유저들이 프로덕트의 기능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용하는지, 그리고 유저들이 프로덕트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 마지막으로 유저들이 프로덕트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과업을 완수하는지입니다. 네,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프로덕트를 이용하는지를 breadth라고 부르고, 유저들이 프로덕트의 기능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용하는지를 depth라고 부르고, 프로덕트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를 이제 frequency라고 부르고, 그리고 프로덕트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과업을 완수하는지를 efficiency라고 부릅니다. 1번 이제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이용하는지 breadth 측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들로 답을 얻는데요. 데일리 액티브 유저, 위클리 액티브 유저, 먼슬리 액티브 유저,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액티브 유저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것 같아서 길게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뎁스, 유저들이 프로덕트의 기능들을 얼마나 깊이 있게 이용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설정하는데요. 액티브 유저 중에서 n가지 이상, 몇 가지 이상의 기능을 이용한 사용자 수, 비율, 이런 걸 측정할 수 있는데, 이걸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액티브 유저를 측정하지만
그중에서도 특히나 더 깊이 있게 프로덕트를 이용한 유저들, 우리 프로덕트의 소위 파워 유저를 알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달의 민족이면은 뭐 그냥 배달, 한집 배달, 포장, 이마트 등등등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이런 주요 기능들 중에 세 가지 이상을 이용한 뭔가 깊이 있게 이용한 유저들을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제품에 깊이 있게 인게이지하는 사용자가 얼마나 많은지 보는 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아까처럼 이렇게 n 가지 이상의 기능을 이용한 사용자 수나 비율을 측정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뭔가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뎁스 지표도 설정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튜브, 넷플릭스처럼 유저들이 오랫동안 컨텐츠를 감상하는 게 중요한 프로덕트의 경우에는 시간 지표를 가지고 뎁스를 측정할 수도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이제 타임 스펜트 나누기 DAU, 타임 스펜트 나누기 WAU 지표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액티브 유저들 한 명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프로덕트를 이용하는지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어제 DAU가 1만 명이고 그들의 이용 시간이 총 10만 분이면은 타임 스펜트 퍼 DAU 어제의 지표는 10만 나누기 1만에서 한 명당 10분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또 타임 스펜트 퍼 세션 지표는 어, 한 번 이제 프로덕트를 접속한 이 세션이 한 번 프로덕트를 접속하는 거를 말하는 건데 한 번 프로덕트를 접속했을 때 얼마나 오랜 시간 이용하는지 정하는 지표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프리퀀시 유저들이 프로덕트를 얼마나 자주 이용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지표들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DAU 나누기 MAU 지표 혹은 DAU 나누기 WAU 지표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사용자들이 얼마나 자주 프로덕트를 이용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 DAU 나누기 MAU 지표는 한 달 동안의 DAU의 평균 값을 MAU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면은 지난달 30일 동안 DAU가 평균적으로 500명이었고 MAU가 15,000명이라고 하면은 DAU 나누기 MAU는 30분의 1이 됩니다. 한 3.3% 정도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은 모든 사용자들이 한 달에 딱 하루만 프로덕트를 이용했을 때 이런 지표가 나옵니다. 30일 동안 한 번도 DAU가 겹치지 않아야 이제 DAU 나누기 MAU 비율이 30분의 1이 되는 건데요. 네, 근데 반대로 만약 지난달 DAU 평균이 500명이었고 MAU도 500명이었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뭘 뜻할까요? 요거는 500명이 모두 한 달 내내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프로덕트를 매일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즉 DAU 나누기 MAU 지표가 높다는 것은 사용자들이 프로덕트를 자주 사용한다는 걸 뜻합니다. DAU 나누기 MAU가 30분의 1이면은 한 달에 딱 하루만 사용하는 그런 프로덕트인 거고 DAU 나누기 MAU가 1이면은 한 달 내내 매일매일 이용하는 그런 프로덕트인 거고요. 네. 그래서 DAU 나누기 WAU 지표도 마찬가지로 계산합니다. 한 주 동안 DAU 평균을 WAU로 나눈 그 지표인데요. 예를 들어서 5월 첫째 주에 DAU가 평균적으로 300명씩이었고 WAU가 700명이라고 하면은 DAU 나누기 WAU 지표는 7분의 3이 됩니다. 이거는 이 WAU 700명이 평균적으로 한 주에 그 3일 동안 프로덕트를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DAU 나누기 WAU 지표가 높을수록 사용자들이 프로덕트를 자주 이용했다는 뜻이고요. 네, 이렇게 DAU 나누기 MAU 지표 혹은 DAU 나누기 WAU 지표는 사용자들이 평균적으로 얼마나 자주 프로덕트를 이용하는지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근데 인게이지먼트를 볼 때 평균 말고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아까 뎁스 측면에서 주요 기능을 몇 개 이상 이용한 유저 수, 유저 비율 같은 지표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것처럼 프리퀀시 지표에서도 예를 들면 7일 중 며칠 이상 이용한 유저 비율을 측정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보는 지표가 앞으로 소개해드릴 엘니스 지표인데요. 엘니스 지표는 일단 이런 식으로 표기합니다. L5 플러스 나누기 7 혹은 L21 플러스 나누기 28 이런 식으로 표기하는데 L5 플러스 나누기 7은 일주일 7일 중 5일 혹은 그 이상의 날짜 동안 프로덕트를 이용하는 유저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면 5월 첫째 주에 액티브 유저가 1000명이었고 그 중에 이제 이용한 날짜 수를 가지고 분포가 이렇게 돼 있다고 해볼게요. 하루 쓴 사람은 500명, 이틀 쓴 사람은 200명 등등등. 이러면 이제 L5 플러스 나누기 7 유저 수는 5일 이용한 70명, 6일 이용한 40명, 7일 이용한 10명에서 더하면 120명이고 그래서 액티브 유저 중 L5 플러스 나누기 7 유저의 비율은 1000명분의 120명에서 12%가 됩니다.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로도 이런 지표를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L21 플러스 나누기 28 같은 식으로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왜 28을 쓰냐면은 월 단위로 했을 때 만약에 그냥 달력상 날짜로 하면은 어떤 달은 28일, 어떤 달은 30일, 어떤 달은 31일 이렇게 한 달의 날짜 수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이 날짜 수를 분모를 고정하기 위해서 사주 28일 단위로 보는 건데,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L21 플러스 나누기 28은 사주 중에서 21일 이상 프로덕트를 이용한 유저를 가리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빈도를 측정하는 지표가 있고요. 이런 빈도 지표가 높을수록 우리 프로덕트를 사용자들이 더 자주 이용한다라는 뜻입니다. 사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프로덕트를 스티키한 프로덕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스티키하다는 거는 뭔가 착 달라붙었다는 뜻인데, 우리 프로덕트에 사용자들이 착 달라붙어서 자주 이용한다는 뜻이죠. 이 스티키한 프로덕트일수록, 즉 사용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프로덕트일수록 리텐션 지표도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스티키하다는 거는, 자주 사용한다는 거는 사용자들이 습관을 들였다는 뜻이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습관을 들였다고 하면은 리텐션이 높아지는 것도 당연한 거겠죠. 네, 그래서 이런 프리퀀시 지표를 모니터링하고요. 네, 다음으로 4번 efficiency, 유저들이 프로덕트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과업을 완수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좀 이런 지표들을 설정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efficiency 지표는 다른 이제 depth, frequency 뭐 이런 거에 비해서 모든 프로덕트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표를 정의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프로덕트에 따라서 유저들이 수행하는 과업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뭐 예를 들면 뭐 우버 같은 앱에서 사용자들이 어, 하는 과업과 혹 뭐 스포티파이 같은 앱에서 하는 과업이 다르기 때문인데, 그래도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매칭 성공률인데, 예를 들어 우버 같은 앱에서는 사용자들이 택시를 호출한 건수 중 몇 퍼센트가 실제로 매칭이 돼서 운행까지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어느 날 택시 호출을 뭐 1000건 했는데 실제로 그중에 950건이 매칭이 됐다고 하면은 매칭 성공률은 95%가 되겠죠. 이런 매칭 성공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칭에 실패하는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리텐션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불만을 품고 이탈하기 때문에 이런 건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하고, 또 이제 다른 예로는 커머스에서 뭐 주문 건 중에 뭔가 제 시간 안에 배송 완료된 건의 비율, 이런 것도 이제 이피션시 지표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쿠팡의 로켓 배송처럼 주문하면 다음 날까지 배송을 해주는 커머스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어제 주문 건수 중에 주문 건수 100건 중에 오늘까지 배송 완료된 게 90건이라고 하면은 이 성공률은 90%가 되겠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저의 만족도를 높이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지표를, 이피션시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게이지먼트 관련해서 브레스, 뎁스, 프리퀀시, 이피션시 관련해서 여러 지표들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인게이지먼트 지표들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들이 리텐션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사용자들이 프로덕트를 더 자주 이용하고 더 깊이 이용하고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리텐션에 직결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지표들, 인게이지먼트 지표들을 숙지하고 모니터링하면은 프로덕트에 우리 유저들이 어떻게 인게이지하는지 꼼꼼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 이런 지표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후에 리텐션에 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리텐션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지표들은 리텐션 관련 지표들입니다. 이 리텐션 지표들은 조금 한 번에 이해하시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최대한 차근차근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시 영상을 보시면서 좀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리텐션을 측정하는 지표들은 이렇게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소개해 드리면은, 첫 번째는 코호트 리텐션이라는 건데요. 이 코호트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동질적인 특성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합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보통 이제 같은 시기에 가입한 사용자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는데요. 예를 들면 1월 1일에 가입한 사용자들은 1월 1일 가입자 코호트, 뭐 1월에 가입한 사람들은 1월 가입자 코호트, 이런 식으로 이제 코호트를 사용합니다. 물론 이제 코호트가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게 이런 가입 시기인 건데, 다른 특성들, 예를 들면 뭐 성별, 나이, 지역 같은 인구 통계학적 특성들이나 아니면 프로덕트에서 특정 행동을 했는지, 뭐 예를 들어 가입 후 일주일 이내에 뭐 컨텐츠를 조회했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코호트를 구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엔 이제 가입 시기를 가지고 코호트를 구분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코호트 리텐션이란 뭐냐 하면은 특정 코호트 유저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유지되는 리텐션 되는 비율을 뜻하는 건데, 좀 예시를 갖고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믹스 패널이라는 프로덕트 애널리틱스 툴에서 볼 수 있는 차트인데, 이게 뭐 편의상 넷플릭스 같은 비디오 콘텐츠 구독 서비스고, 회원 가입한 사람들이 뭐 1주, 2주, 3주 시간이 지나면서 비디오를 플레이했는지 여부를 가지고 리텐션을 측정했다고 해보겠습니다. 뭐 특정 기간 내에 비디오를 플레이하면은 이 사용자는 리텐션이 된 것이고, 플레이하지 않으면은 리텐션 되지 않은 걸로 간주하는 거죠. 이 차트의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코호트를 구분했는데요. 빨간색 네모친 부분 보면 2019년 12월 30일에 이 주간에 가입한 사용자가 22,881명이고, 이 사람들 중 이제 위크 1 가입하고 나서 7일 뒤서 13일 뒤 2주 동안, 일주일 동안 이용한 사람의 비율이 68.99%, 그리고 2주 뒤에는 36.32%, 3주 뒤에는 51%가 서비스를 이용한 그런 그림이고요. 그럼 이제 이 2019년 12월 30일 주간에 가입한 유저 코호트의 위크 1 리텐션율은 68%고, 위크 2 리텐션은 36%고, 위크 3 리텐션은 51%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020년 1월 6일부터 시작되는 그 주간에 가입한 유저 코호트 21,267명의 위크 1 리텐션은 55%, 위크 2 리텐션은 51%,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맨 윗줄을 보면은 에버리지 리텐션, 평균 리텐션이 나오는데, 이 차트에 나오는 코호트들, 이 코호트들의 평균적인 리텐션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자들을 가입 시기별로 나눠서 각 코호트의 리텐션을 측정해서 이렇게 차트로 지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코호트 리텐션이고요. 이렇게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코호트 리텐션이 자주 쓰이는 이유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리텐션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오르락내리락하는지 알고 대응하기 위해서인데요. 여기 빨간 네모 친 부분 보시면은 위크 1, 다시 말해서 가입 후 이제 그 다음 주에 리텐션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월 20일에 가입한 1월 20일 주에 가입한 코호트의 경우에는 유독 위크 1 리텐션율이 뚝 떨어져서 낮아지는 걸 볼 수 있죠. 이제 프로덕트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런 걸 발견했을 때, 왜 이때 가입한 사람들은 이렇게 위크 1 리텐션율이 낮지? 이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서 원인을 찾아내고, 만약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죠. 네, 그래서 이런 걸 위해서 코호트 리텐션을 측정합니다. 다음은 리텐션 커브인데, 리텐션 커브라는 거는 아까 봤던 이 코호트 리텐션 차트를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숫자로 보여주는지 아니면 그림으로 보는지의 차이인데, 이 리텐션 커브를 그리면은 이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유저들이 얼마나 남는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경우에 이제 1번 코호트 1, 1번 코호트가 시간, 가로축이 시간인데, 시간이 경과하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이탈하고 얼마나 남는지 보여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요만큼이 1개월 경과한 거라고 하면 1개월 경과했을 때 50%가 남고, 2개월 경과했을 때는 한 45% 정도 남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으로 보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코호트마다 리텐션 커브, 시간이 경과하면서 몇 퍼센트가 남는지 커브를 그려볼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평균 리텐션 커브를 그려볼 수도 있겠죠. 이렇게 리텐션 커브를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렇게 차트에서 숫자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리텐션 커브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코호트별로 시간이 지나면서 얼마나 사용자들이 리텐션이 되고 이탈하는구나라는 걸 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죠. 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데이터 분석 툴에서도 이런 식으로 리텐션 커브를 볼 수 있습니다. 요 믹스 패널이라는 툴에서 보는 그림인데, 예를 들어 여기서는 이제 사용자들이 이용을 시작한 뒤에 1주 뒤에는 52%가 남고, 2주 뒤에는 47.99%가 남고, 3주 뒤에는 43%가 남고, 4주 뒤에는 34%가 남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코호트 리텐션 커브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개념은 이제 데이 앤 리텐션인데요. 아까 이제 소개한 리텐션율하고 조금 다르게 데이 앤 리텐션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모바일 게임을 좀 예시를 갖고 설명해 볼게요. 1월 1일 왜 처음 이제 모바일 게임을 플레이하기 시작한 사람이 100명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100명 중에서 이제 만약에 이 100명 중에 7일 뒤인 1월 8일, 이 1월 8일 데이 7인데
이 데이 7에도 게임을 플레이한 사람이 30명이라고 하면은 1월 1일에 이제 가입한 사람들의 데이 7 리텐션은 100명 나누기 30 해서 30%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리텐션을 데이 앤 리텐션 혹은 뭐 엔데이 리텐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정 코호트 중에서 딱 몇 번째 날, 그날의 서비스를 이용한 사람의 비율을 보는 게 이 데이 앤 리텐션입니다. 좀 다른 그림을 갖고 설명드려 보면은 이 1월 1일에 플레이 시작한 사용자 100명, 이 코호트가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몇 명이 이제 플레이를 했는지를 보는 차트인데 이 100명 중에 80명이 두 번째 날에도 이용하고 100명 중에 65명이 세 번째 날에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코호트 100명의 데이 1 리텐션율은 80%, 데이 2 리텐션은 65%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 앤 리텐션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 데이 앤 리텐션은 보통 모바일 게임 같은 데서 많이 쓰는 지표인데요. 모바일 게임에는 특히나 초반에 사용자들을 붙잡아 두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 단위로 초반에 얼마나 많은 유저들이 남는지 이탈하는지 요 리텐션을 측정하는 게 이제 필요하죠. 근데 이제 헷갈리지 말아셔야 될 게 이게 게임 출시일을 기준으로 초반 며칠 동안 사용자들을 붙잡아 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용자가 플레이 시작한 날짜를 기준으로 초반에 이제 사용자들을 붙잡아 둔다 이런 개념입니다. 네, 요걸 이제 헷갈리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소개해 드릴 개념은 브래킷 리텐션 혹은 바운디드 리텐션이라는 개념인데 이 브래킷 리텐션에서 브래킷이라는 단어는 괄호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이제 데이 앤 리텐션이 딱 며칠째 어느 날짜에 이제 서비스를 이용한 그래서 리텐션이 된 사용자를 보는 그런 지표라고 하면은 브래킷 리텐션은 날짜를 범위를 정해서 어떤 기간 내에 이제 이용을 해서 유지된 사용자 비율을 뜻하는 리텐션 지표입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 단위로 브래킷을 설정할 수도 있고 한 달 단위로 브래킷을 설정할 수도 있는데요. 이제 아까 보여드린 이제 코호트 리텐션 차트도 대표적으로 이 브래킷 리텐션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지표입니다. 이 경우에 이제 일주일 단위로 브래킷을 설정해서 일주일 단위로 사용자들이 얼마나 리텐션이 되는지 이렇게 보는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맨 윗줄을 보면은 이제 12월 30일 요 주간에 첫 사용을 시작한 코호트 22,881명이 가입하고 첫 7일 이내에 1일 차부터 7일 차까지 중에 86%가 뭔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리고 두 번째 주 8일 차부터 14일 차에 몇 퍼센트 68%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리텐션을 측정하는 거죠. 이게 이제 브래킷 리텐션입니다. 물론 이제 브래킷은 꼭 뭐 주 단위나 뭐 월 단위로 측정하지 않아도 되고 얼마든지 브래킷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뭐 첫 번째 브래킷은 1일, 두 번째 브래킷은 2일 이런 식으로 이 프로덕트 애널리틱스 툴에서는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는데 근데 보통은 이제 주 단위나 월 단위로 이 브래킷을 설정한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브래킷 리텐션은 다른 말로 이제 바운디드 리텐션이라고 하는데 바로 이제 이어서 소개해 드릴 언바운디드 리텐션과 대비되는 개념에서 이제 바운디드 뭔가 묶여 있는 리텐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언바운디드 리텐션 혹은 on and after 리텐션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사실 이 언바운디드 리텐션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좀 활용도가 낮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데이터 분석 툴들을 보면 이런 식으로 꼭 언바운디드 리텐션이 있어 가지고 이 개념을 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할 때 데이 앤 리텐션이랑 좀 비교해서 보면은 예를 들어 데이 앤 리텐션에서 데이 7 리텐션이다라고 하면은 신규 이용을 시작하고 나서 딱 7일 뒤에 그 하루 동안 이용한 사용자 비율입니다. 예를 들어서 1월 1일에 이용 시작한 유저가 100명인데 그중에서 뭐 7월 7일 뒤인 1월 8일 하루 동안 이용한 이 유저가 70명이다라고 하면은 이 코호트의 데이 7 리텐션은 70%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근데 좀 다르게 이 언바운디드 리텐션에서는 혹은 on and after 리텐션에서는 on and after day 7 리텐션이다라고 하면은 신규 이용을 시작하고 나서 7일 뒤에 이용해도 리텐션이 된 거고 7일 혹은 그 이후에 어느 날에라도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 리텐션이 된 거다라고 간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1월 8일에 이용해도 리텐션이 된 거고 1월 9일, 10일, 11일에 이용해도 리텐션이 된 거다라는 건데 네, 브레이킷 리텐션이랑 또 비교해서 좀 설명드리면은 예를 들면 위크 1 브레이킷 리텐션이다라고 하면은 신규 이용을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 일주일 8일 차부터 14일 차 사이에 유지된 사용자 비율을 뜻하는데
이거 언바운디드 리텐션이라고 하면은 그 다음 8일차부터 14일차에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한 번이라도 이용하면은 리텐션이 된 거다라고 보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이용을 시작한 유저들 중에서 그 다음 주인 1월 8일부터 14일에 이용하거나 혹은 그때 이용 안 하더라도 15일, 16일, 17일, 18일 혹은 그 이후에 이용한 사용자면은 이 언바운디드 리텐션 개념에서는 리텐션이 된 거다라고 측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사용자들 리텐션을 측정하는 기간이 뭐 n일 혹은 n주 후부터 쭉 제한이 없어가지고 제한이 없다라는 영단어 언바운디드를 써가지고 언바운디드 리텐션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혹은 좀 더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on and after 리텐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실무에서 이거를 실제로 활용해 본 적은 거의 없고요. 아마 여러분도 뭐 day end 리텐션이라든지 브레이킷 리텐션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리텐션을 측정하는 지표들 5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이번 강의에서는 이 지표들 개념을 소개해 드렸는데 이걸 이제 실제로 측정하고 계산하는 방법까지는 설명드리지 못했는데요. 이거는 좀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앰플리튜드나 믹스패널 같은 프로덕트 애널리틱스 툴에서 실제로 어떻게 측정하고 계산하는지 한번 학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머니타이제이션, 수익화 관련해서 측정하는 지표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매출, 이 지표는 뭐 모든 회사에서 모니터링을 하죠. 근데 이제 매출의 절대값도 중요하지만 전주 대비, 전월 대비 몇 퍼센트나 매출이 오르고 내렸는지 이런 기간별 매출 성장률도 모니터링을 합니다. 네, 또 측정하는 지표가 이제 페잉 유저인데 프로덕트를 액티브하게 이용하는 액티브 유저 숫자를 보는 것처럼 프로덕트를 돈을 내고 이용하는 그런 페잉 유저 숫자를 보는 것도 필요하죠. 또 보는 지표들이 이런 객단가, 인당 매출 지표인데요. 객단가 지표는 뭐 몇 가지가 있지만 크게 2가지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하나가 ARPU, Average Revenue Per User, 액티브 유저 한 사람이 얼마의 매출을 일으켰는지 보여주는 지표고요. ARPPU는 Average Revenue Per Paying User의 줄임말인데 ARPU가 액티브 유저 한 명당 매출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비해서 ARPPU는 액티브 유저 중에서 공짜로 이용하는 그런 사용자는 빼고 돈을 내고 이용하는 사용자 한 사람이 얼마의 매출을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달 매출이 1억 원이고 지난달 액티브 유저는 1만 명이고 그 중에 이제 유료로 프로덕트를 이용한 페잉 유저가 1000명이라고 해볼게요. ARPU 지표는 매출 나누기 액티브 유저니까 1억 원 나누기 1만 명에서 1만 원이 되고 ARPPU는 매출 나누기 페잉 유저니까 1억 원 나누기 1000명에서 10만 원이 됩니다. 네, 이런 지표들은 이제 어렵지 않게 트래킹할 수 있죠. 요 다음에 이제 트래킹하는 지표가 좀 더 유용할 수 있는데 아까 이제 리텐션 지표 중에서 코호트 리텐션을 소개해드렸죠. 이런 식으로 가입 시기별로 사용자들을 코호트로 묶어서 시간이 지나면서 몇 퍼센트가 프로덕트를 이용하는지 그래서 리텐션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보는 게 코호트 리텐션 지표였는데요. 이건 이제 프로덕트 이용을 기준으로 측정한 리텐션이었죠. 근데 매출을 기준으로도 코호트별 리텐션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코호트별 월별 매출이 이렇게 나왔다고 해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1월 코호트의 먼스 제로, 즉 1월 매출은 100만 원이고 1월 코호트의 먼스 원, 즉 두 번째 달 2월 매출은 85만 원, 먼스 2 매출은 80만 원 이런 식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매출이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2월 코호트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매출이 감소하는 게 보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 코호트에서 전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첫 달 대비 매출이 얼마만큼 이제 감소하는지 이런 추이를 알고 싶을 수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절대값으로만 보면은 몇 퍼센트씩 감소하는지 계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는 게 Net Revenue Retention 지표 혹은 Net Dollar Retention 지표입니다. Net Revenue Retention 지표를 계산하는 법은 이 먼스 제로, 그러니까 해당 코호트별로 첫 달에 발생한 매출을 100%라고 놓고 이후의 매출을 첫 달 대비 비교해서 몇 퍼센트인지 그 퍼센티지를 계산하는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1월 코호트의 먼스 제로 매출이 100만 원이니까
이 100만 원이 100%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먼스 원 매출은 85만 원이니까 100만 원 대비 85만 원은 85%이고요. 먼스 투 매출은 80만 원이니까 80%이고 이런 식으로 첫 달, 뭐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에 이제 첫 달 대비 매출이 얼마나 감소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net revenue retention 지표를 보면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있는데 바로 시간이 지나면서 코호트별로 이제 매출 리텐션이 좋아지는지 나빠지는지 추이를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빨간 네모를 한번 보시면은 1월 코호트의 경우에는 먼스 3 매출 리텐션, 즉 첫 달 대비 3개월 뒤에 매출이 78%였는데 2월 코호트는 80%, 3월 코호트는 81%, 이런 식으로 점점 그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매출 리텐션이 좋아지는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프로덕트가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점점 더 수익화를 잘하고 있다는 거를 이제 이 지표가 보여주는 겁니다. 1월 코호트랑 6월 코호트를 비교해 보면은 1월 코호트에 비해서 6월 코호트 유저들한테서 가입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렇게 수익을 더 잘 올리는 방법을 찾아낸 거죠. 또 다른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제 또 다른 프로덕트의 Net Revenue Retention 지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1월 코호트 매출을 월별 매출을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매출이 오히려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Net Revenue Retention 지표가 100%를 넘어서 막 120%, 123%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이런 경우도 충분히 생길 수 있습니다. 원래 프로덕트 이용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리텐션의 경우에는 100%를 넘을 수가 없죠. 근데 Net Revenue Retention은 100%를 넘을 수 있습니다. 일부 고객이 이탈하지만 남는 고객들의 객단가가 더 높아지면서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우버 같은 앱들은 이제 이용할 때마다 돈을 내게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앱이 편리하고 그래서 사용자들이 일부 이탈한 사용자들은 있지만 남아있는 사용자들이 더 많이 이용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객단가가 높아질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시트 수에 따라서 과금하는 사스의 경우에도 이럴 수 있는데요. 이 시트라는 건 이제 예를 들면 슬랙 같은 사스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몇 명의 직원이 쓰는지에 따라서 과금을 하는데 이 몇 명의 직원이 쓰는가를 이제 시트 수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어 고객사 직원 수가 처음에 10명으로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성장해서 100명, 막 1000명, 10,000명이 되면은 그에 비례해서 이제 객단가가 확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스의 경우에는 net revenue retention이 막 130%, 200% 이렇게까지 가는 것도 이제 흔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게 꼭 좋은 그림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각 코호트별로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점점 더 매출을 더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이렇게 빨간 네모를 보시면은 1월 코호트에서 6월 코호트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리텐션율이 나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뭔가 프로덕트의 수익화 모델이 잘 작동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사용자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이렇게 매출을 얻어내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Net Revenue Retention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매출 트렌드를 한눈에 파악해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애퀴지션부터 모니타이제이션까지 프로덕트를 보는 이 5가지 렌즈를 소개해드리고 그 각각의 렌즈에 따라서 어떤 지표들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면 되는지 소개해드렸습니다. 되게 많은 내용을 한 번에 다룬 거라서 전부 한 번에 이해하시고 기억하시기엔 좀 어려울 수 있을 텐데 나중에 다시 한번 영상을 보시면서 또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개인적으로도 학습을 하시면서 점점 이 지표들을 익혀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매트릭 하이어라키 그리고 인풋 지표와 아웃풋 지표 개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매트릭 하이어라키라는 거는 지표에는 위계 구조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웃풋 지표 밑에 인풋 지표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아마 지표에 관심을 갖고 이런 자료들을 학습해 보신 적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인풋 지표와 아웃풋 지표에 대한 얘기를 아마 접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웃풋 지표라는 거는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지표이고 인풋 지표라는 게 작용해서 나타나는 지표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커머스의 매출이라는 지표를 이제 여러 가지 인풋으로 잘게 쪼개보면 이런 식으로 쪼개볼 수 있습니다. 매출은 일단 구매 건수 곱하기 건당 구매 금액 이렇게 쪼갤 수 있죠. 근데 구매 건수는 고객수, 구매 고객수 곱하기 고객당 구매 빈도로 구성이 되고 또 건당 구매 금액은 건당 주문 품목수 곱하기 주문 품목당 단가로
이렇게 쪼갤 수 있습니다. 이걸 더 쪼개서 구매 고객 수는 그러면 활성 사용자 수 곱하기 구매 전환율로 쪼갤 수 있고, 이걸 더 쪼개면은 활성 사용자는 신규 활성 사용자 수 더하기 리텐션된 활성 사용자 수 더하기 이탈했다가 돌아온 활성 사용자 수로 쪼갤 수 있고, 구매 전환율은 또 이런 식으로 또 더 잘게 쪼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매출은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지표, 즉 아웃풋 지표이고요. 이 매출이라는 아웃풋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즉 인풋은 활성 사용자 수, 구매 전환율, 고객당 구매 빈도 등등입니다. 이런 인풋 지표들을 개선하면 아웃풋 지표인 매출 지표 역시 개선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다른 지표가 그대로 유지될 때 활성 사용자 수라는 인풋 지표가 개선되면 매출이 늘어나겠죠. 이 활성 사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는 신규 활성 사용자 수를 더 늘리기 위해 광고를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리텐션된 활성 사용자 수를 늘리거나 이탈했다가 돌아온 활성 사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CRM 마케팅을 좀 더 열심히 해볼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구매 전환율이라는 인풋이 개선되면은 매출이 늘어나니까 이를 위해서 구매 전환 퍼널을 개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표를 잘게 쪼개서 보면은 어떻게 성과 지표를, 아웃풋 지표를 개선하면 좋을지 이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냥 '매출을 어떻게 늘리지?' 하고 생각하면은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에 조금 막막할 수 있는데, 이 매출이라는 좀 큰 지표를 세부 구성 요소로 잘게 쪼개면은 활성 사용자, 결제 전환율, 구매 빈도 등 각 세부 구성 요소들에서 어떻게 개선을 하면 좋을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풋 아웃풋 지표를 이렇게 덧셈 곱셈 같은 수식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식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인풋 아웃풋 지표들이 있는데, 그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앞에 사례를 가지고 좀 더 설명드릴게요. 매출이라는 아웃풋 지표를 이렇게 잘게 쪼갰는데 이 수식적으로 보면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게 쪼갠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뭐 더 인풋을 쪼갤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이 이것들만 있는 게 아니죠. 이제 이런 요인들도 매출에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는 이제 상품 카테고리 개수일 텐데, 이 커머스에 얼마나 여러 개의 상품 카테고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서 방문하는 사용자 수가 더 많아지고 적어지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이제 명확하게 수식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뭐 상품 카테고리가 몇 개면 방문자 수가 몇 명이 된다, 이렇게 뭐 정비례해서 증가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요. 네, 또 그 상품 카테고리 내에 상품 다양성, 카테고리마다 얼마나 많은 상품이 존재하는지, 이런 것도 역시나 방문자 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만 이걸 정확히 수식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또 사용자들이 자기가 구매하고 싶은 원하는 상품을 얼마나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는지, 검색이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용이한지, 요런 것도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데, 역시나 이런 사용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쉽게 찾는다라는 거를, 이게 구매 전환율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수식으로 표현하기는 어렵고, 또 이 사용자들이 원하는 상품을 뭐 빨리 찾는다라는 거를 지표로 측정하기도 또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또 판매되는 상품에 대해 사용자들이 얼마나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도 이제 구매 전환율에 영향을 끼칠 텐데, 역시나 지표로 측정하기도 어렵고 수식으로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매출이라는 아웃풋에 영향을 끼치는 인풋이라는 거는 분명한데, 아까 이제 수식으로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그런 인풋들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네. 어 그래서 아웃풋 지표를 수식으로 쪼개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서만 그치면은 이제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실행 아이디어들도 좀 평면적인 수준에 그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활성 사용자 수라는 인풋이 개선되면 매출이 늘어난다고 했는데, 활성 사용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광고를 하거나 CRM 마케팅을 하거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런 것들도 활성 사용자 수를 늘리는 방법이기도 하고 중요하긴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좀 1차원적이고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비즈니스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풋들을 움직이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는데요. 아까 예로 들었던 것처럼 뭔가 취급하는 상품 카테고리를 다양화한다든지, 아니면 카테고리별 상품을 다양화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건드릴 수 있겠죠. 그렇게 이렇게 수식으로 명확히 표현되진 않지만 결과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인풋 지표들도 좀 빠짐없이 챙겨야 진짜 성장하는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수식으로 명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인풋들, 그렇지만 사업 성장에 좀 중요한 인풋들은 어떻게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프로덕트랑 비즈니스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또 팀이 머리를 맞대서 어떤 인풋 요인들이 있는지 가설을 세우고 뭐 그러는 것뿐이죠. 이 과정에서 다른 프로덕트나 사업의 케이스를 공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이 일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한 걸로 유명한 워킹 백워즈라는 책을 보면은 이 아마존이 매출이라는 아웃풋 지표에 영향을 끼치는 인풋 지표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그 과정이 좀 자세하게 나옵니다. 좀 소개해 드리면은 아마존에서는 처음에 상품 상세 페이지 개수가 많아지면은 매출도 증가할 거다라는 가설을 세웠다고 해요. 상품 상세 페이지 개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상품이 다양하다는 뜻이니까 그만큼 방문자도 많아지고 매출도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풋 지표는 상품 상세 페이지 개수이고 아웃풋 지표는 매출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인풋 아웃풋 지표를 정의한 뒤에 아마존은 이 가설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상품 상세 페이지 개수를 늘리는 데 되게 집중했다고 해요. 이제 상품 카테고리별 팀마다 막 수십, 수백, 수천 개의 새로운 상품을 추가해서 상세 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인풋 지표라고 믿었던 상세 페이지 개수를 증가시켜도 이 아웃풋 지표인 매출을 별로 증가시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상품 가지수는 늘어났지만 그게 별로 고객 수요가 많지 않은 그런 상품들이어서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마존은 이제 그러면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인풋 지표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지표를 개선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상세 페이지 조회수, 상세 페이지 개수뿐만 아니라 조회수가 많아야 매출이 늘어나는 거니까 상세 페이지 조회수라는 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또 한 번 더 개선해서 상세 페이지 조회권 중에서 상품 재고가 있는 경우의 비율이라는 지표를 설정하고 네, 이걸 또 한 번 더 개선해서 상세 페이지 조회권 중 상품 재고가 있으며 2일 내 배송 완료가 가능한 경우의 비율이라는 지표를 설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의한 이 지표에 패스트 트랙 인 스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관리했다고 하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이 예시를 봤는데 언뜻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정의한 이 패스트 트랙 인 스탁 지표는 비율 지표, 퍼센티지 지표인데 아무리 이 비율 퍼센트가 높아도 전체 조회수가 낮으면은 매출도 낮아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의문이 들었는데 아쉽게도 책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요. 근데 이제 당시 CEO였던 제프 베조스 역시 이 패스트 트랙 인 스탁이 너무 협소한 지표라고 지적을 했다고 해요. 근데 또 아마존의 그 소매 사업부를 맡고 있었던 제프 윌케는 이 지표가 소매 사업부에서 전반적인 시스템적인 개선을 이뤄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맞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면은 하나는 이제 아마존 같은 회사도 인풋이랑 아웃풋 지표를 정의할 때 한 방에 하지 못하고 시행착오를 겪었다는 게 좀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정의한 인풋 지표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또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를 하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팀 안에서 수많은 논의를 하면서 가설을 발전시켰다는 점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훈은 이렇게 인풋 지표에 대한 가설을 세우고 나서 이 가설에 따라서 지표를 개선하는 데 이제 팀의 역량을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그 제프 베조스 같은 이제 카리스마틱한 리더의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했던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지표 설정은 100% 사이언스의 영역이 아니고 아트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에서 지표를 설정하는 거는 100% 확실한 진리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지표가 어느 정도 엄밀함이 떨어지더라도 사업 성과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은 그 지표는 유용하다고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지표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엄밀하게 설정되더라도 이게 사업 성과를 개선하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하면은 그 지표는 무용한 게 되겠죠. 그래서 지표를 이렇게 통계적으로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설정하는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팀이 한 군데에 집중해서
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거고요. 이걸 위해서는 이제 팀 구성원들이 납득할 수 있게 만드는 스토리텔링 역량, 그리고 팀 구성원들이 이 하나의 지표에 집중해서 실행하고 힘을 기울이게 만들 수 있는 리더십 같은 역량, 그런 게 더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이언스의 역량이 네, 이런 것들은 사이언스의 영역이기보다는 아트의 영역이죠. 그래서 데이터에 대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이런 점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